조용. 1929년 대공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문서업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 발발과 그리고 대공황의 진행 그리고 결과 2차 세계대전 후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1천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2천만 명의 부상, 인간이 사상자는 1천만 명, 전쟁으로 인한 기아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원을 일반적 용도에서 전쟁 무자 생산용으로 모두 전환해서 1918년 영국의 공산품 수출은 전쟁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들은 유럽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더 이상 유럽이 수출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일본과 미국으로 돌리고 일본과 미국은 그때 제조업이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유럽 농업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 식량과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남미의 농업 생산이 자극됩니다. 1920년대는 그 농업 생산량이 너무 과잉 생산으로 돼서 가격이 하락됩니다. 특히 밀이나 설탕, 커피, 고무가 그 품목이고요. 그 전쟁 기간 중 많은 수출로 인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 농민들은 또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더욱 크게 늘립니다. 근데 이게 1920년대에 과잉 생산에 농작물 가격이 하락하자 그 대출 받았던 거를 다 이제 못 받고 1920년대 1차 농업 불황을 겪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전쟁 전에 중요한 해외 투자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전쟁이 발발하자 그 유럽 국가들은 해외에 있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리고 독일은 또 이게 패전국이 되면서 그 모든 게 대상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막대한 수출 초과와 연합국에 대한 대규모 대출을 통해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해서 독일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그 조항을 보면은 독일의 알사르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을 하고 국경 조정을 통해 국토의 13%, 인구의 10%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독일 식민지들은 연합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를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독일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케인즈도 베르사유 조약에 영국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협상 결과를 지켜보다가 연합국들이 터무니없는 배상금으로 독일을 이렇게 쪼아대자 이 유럽의 평화는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독일인들은 국가주의 나치즘으로 똘똘 뭉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다시 유럽과 싸우게 됩니다. 그 유럽의 불안한 경제로 인해 대규모 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1913년에 7억 달러의 그 금에서 1921년에 25억 달러가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양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온 자본과 농업 수출로 인한 수입, 산업 기술의 발달과 기업 조직의 거대화로 미국은 돈이 흘러 넘쳤는데요. 사람들은 자동차 생산량은 535만 대에 육박하고 미국인들의 3분의 1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도 발전해서 도시는 온통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1920년대 항공 기술도 발전해서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포드나 US 스틸 등 거대 기업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지자 대공황의 전초전인 부동산 거품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플로리다 지역은 예전에 전쟁 전만 해도 거의 끝자락에 있어서 집값이 되게 쌌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의 발달과 비행기의 발달로 여기 사람들이 여행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돈이 많이 생김으로써 플로리다 지역의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기게 오게 됩니다. 겨울의 따뜻한 기후로 인해서 미국인의 4분의 1이 모일 정도로 그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플로리다 지역에 호텔에서 묵는 것보다 차라리 집값이 싸니까는 별장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여기에 대출을 용이하게 해줘서 자기 돈 10%만 있으면은 90%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좀 2배가 뛰면은 자기 10%에 1000%, 그러니까 거의 10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수기가 여기가 팜비치라는 곳인데요. 이 팜비치의 가격이 집값이 거의 한 25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기가 과열되고 붕괴 조짐이 보였는데 여기에 1926년 허리케인이 이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하면서 플로리다 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게 됩니다. 그때 주택이 한 10,000여 채가 날아가고, 그리고 그 후에 지중해 초파리가 오렌지 농장을 초토화시킴으로써 여기에 생활하는 농업이 거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1925년 10억 7천만 달러의 규모의 거래액에서 1926년에는 1억 4천만 달러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플로리다 지역은 대공황 발생 이전에 이렇게 한번 겪고 나서 대공황 때에는 이 플로리다 지역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으로 이제 또 주식으로 투기의 불씨를 옮깁니다. 그래서 당시 국가는 기업의 소득세를 65%에서 32%로 낮추고 법인세를 2.5%로 낮춰 기업 조건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내수 수요와 자유 강행주의로 기업들은 수익을 올리고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또 그 당시 주식 가치 산정 방법이 변화되었는데요. 기존의 주식 가치 방법은 기업 수익의 10배가 주식 가치였는데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뒤 $100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10% 할인율로 계산해서 현재 가치는 $90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호황일 때는 미래에 계속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계산되어서 주가는 지금 현재보다 많이 부풀려서 추정되기 마련입니다. 또 은행은 증거금 거래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10%의 증거금만 있으면은 90%는
90%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을 사람들이 하게끔 합니다. 네, 이게 그 당시 투기 광풍일 때 그 묘사한 내용인데요. 그 보스턴의 한 공장에서는 아예 모든 작업장 내부에 커다란 칠판을 걸어놓고 1시간마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시장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전담 직원을 두었다. 텍사스주의 한 대형 목장에서는 카우보이들이 라디오에서 1분 단위로 주식 시황을 알려주는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가축 우리 위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기도 했다. 그리고 이 당시 구두 닦기에서 택시기사까지 모두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전해집니다. 예, 이게 투기가 가열되자 20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서 이때 대공황이 붕괴가 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그 대공황이 발생돼서 자동차 생산이 1929년 500만 대에서 이제 41만 대로 줄고 기계류와 철 생산량, 산업 생산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이때 26%를 육박하고 경제 전체는 18%의 실업률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공황이 발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 보면은 유효 가설 이론 혹은 그 가소 소비론이라고 소개됐는데 대공황이 유효 수요 부족에 따른 생산 설비 과잉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때 수요가 너무 많이 넘쳐서 공장들은 제품을 많이 찍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수요가 끝나자 그 남은 재고 때문에 이게 소비가 안 돼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유럽 수출 시장이 침체된과 동시에 차츰 보호무역주의로 선회 그리고 미국 농업 제품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곡물의 세계시장 가격 하락과 더불어 국내 농산품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토지 가격도 인하되어 농업 부분의 수요 확대가 강력하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특성상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점차 불공평해지고 이에 따라 소비 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자원이 이전되므로 소비 지출 수요가 줄었다는 것. 또 토지 투기 시장 및 주식 시장 붕괴로 실질 부의 감소가 초래되면서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20년대 붐을 이뤘던 내부 소비재 경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연히 유효 수요 증가가 한계에 달했고 또 20년대에 이민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유입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유효 가설 이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화 가설인데요. 1963년에 출간된 프리드만과 슈마츠가 미국 화폐사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금융공황과 당국의 부적절한 통화 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꼽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이 피폐되고 자본시장의 붕괴로 은행이 많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과 신용창조 기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서 통화 승수가 이제 급락하게 돼서 돈이 안 들어와서 공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가 돈원 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일정 수준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야지 이자가 떨어지는데 통화를 줄여 긴축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자율은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미국 군 보유고가 계속 증감해도 통화를 안 풀었습니다. 그 연방 중기 제도가 누육 증시 과열 진정시키기 위해
1928년 초부터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급속도로 감소했고 금융제도의 파탄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가설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출 가설인데요. 태민이 나와서 지금 전에 통화 가설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계속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도록 규정한 정책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경제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그 근본위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통화량이 줄어서 그 공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팽창 정책의 실시가 급선무이지만 그거를 활성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계속 정부가 근본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해서 이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공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976년에 그 화폐적 요인이 대공황을 초래했는가라는 책에서 통화율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929년과 30년에 가을까지 통화량이 2.6% 감소하는 것으로 GNP가 12%나 감소한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파산한 은행은 대개 통화 정책에 민감하지 않은 농촌 지역 은행이었다. 그리고 1929년 말 주가 폭락 이후 1930년 말까지 금융시장이 경색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서로 두 가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설들의 모두 공통점은 세계 공황에 발현되는 미국이고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공황은 미국의 공황과 불가분한 관계고 유럽의 부정적 영향은 세계 대공황의 부차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조사한 음모론인데요. 그 연방준비은행 FBR이 통화량을 조작해서 경제를 포항으로 만들고 불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1921년에 45였던 그 통화량이 1929년에는 73으로 44%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투자하는 데마다 모두 다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 거래를 허용해서 그 90%의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에 또 투자하게 되고 이때 대출 조건에 여신 수축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은행이 원하면은 24시간 내에 그 대출금을 다시 은행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주식은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대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1929년 10월 24일 연준위원은 모든 기관에 콜을 하여서 대출금을 거두어듭니다. 갑자기 대출금을 상환 요청이 오자 사람들은 그 주식을 모두 다 팔고서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게 되자 그때 대공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월스트리트의 록펠러, JP 모건, 조지프 키네디 등은 증권시장 붕괴 직전에 모든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작전까지 훌륭히 마친 그 투기 세력은 그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연준은 위주로 은행들을 개편하고 그리고 그 이후 돈을 독일에게 대출해 주어서 독일은 그 돈으로 배상금을 받고 군수 장비를 마련하게 돼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수담이 있는데요.
그 대포 한 방에 황금이 만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국가들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주어서 국가적 대립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 자금으로 많은 대출을 해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돈을 얻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딜 정책부터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 경제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시점까지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928년에 대통령 당선자 후보가 되면서 그 대공황이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한 긴급은행법의 기초를 만드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9년에 또 10월에 주가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기업인들을 불러서 미팅을 하면서 물가 하락과는 관계없이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후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지원을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1930년의 예산안에 정부 공공사업을 1억 4천만 달러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자유방임 경제에 익숙해 있던 당시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후보 대통령도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총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 경제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노력을 보여준 셈인데요.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은 목요일 이후에 대공황 사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 때문에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1929년부터 이제 대공황 절정기에 이를 때까지가 가장 실업률이 높죠. 그리고 대공황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이런 최악의 상황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루즈벨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익히 아시는 뉴딜 정책을 시행해서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한데요. 뉴딜의 뜻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대변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번의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의 이론 자체는 경제 관료의 적자였던 케인즈에서 왔고요. 공안 이전까지 미국의 정부였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꾸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익히 알고 서둘러서 뉴딜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설은 흔한 대통령들이 하는 위엄과 권위를 가진 단상 요소가 아닌 작은 방 안에서 라디오 DJ처럼 변신한 연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933년 3월 12일에 진행한 난로가에서 불어넣는다는 뜻의 노변정담이라는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연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시작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죠. 국민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편안한 친구로서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려움과 궁핍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은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뉴딜 정책의 주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을 시정하기 위한 은행법을 가장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4일 동안 전국 은행을 휴업시키고 은행 조사를 실시해서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은행의 영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또 통화량과 환율을 조정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기구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FEIC를 설치해서 저축은행 예금을 최고 5,000달러까지 보험 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이 도와줬고요. 두 번째로는 근본이제를 폐지했습니다. 금융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근본이제가 점차 그 안정성을 잃고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공황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금과 지폐의 가격이 불일치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통화법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어 그대로 국가가 통화를 관리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규제와 압력을 통해서 통화의 안정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조정법인데요. 대공황의 피해라면 흔히들 주가 하락의 이미지가 강해서 도시 사람들만 피해를 봤을 거라고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농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피해는 문학작품의 당시의 시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피해를 굉장히 리얼하게 그린 대공황 주제의 영화 분노의 포도를 잠시만 그 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농민들이 굉장히 가난해서 그 창고에는 먹을 것이 많아도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뿐만이 아니라 농민의 피해도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국산업부흥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흡사 우리나라의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 하는 정책이죠. 그 주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도 문제지만 경제적 규제가 하나도 없이 자유롭기만 했던 시장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마다 독점과 과정이 일어날 수 없도록 공정 경쟁 규약을 넣었고 경쟁의 과열을 자제시켰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네시강 유역개발분사입니다. 뉴딜 정책의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대운하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댐들은 주로 홍수 조절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데요.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배치된 댐들이 세워지고 난 뒤에 테네시강에서는 큰 홍수가 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내륙 수온을 위해서 9개에 이르는 주요 댐마다 수문을 설치해서 수심이 깊어짐으로써 내륙 운하로서의 조건이 향상되었고요. 강 유역에 줄지은 항구들의 항만 설비도 개선되게 됩니다. 그 결과 테네시강을 이용한 교통량이 수십억 톤 마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댐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는 만성적인 침체에 허덕이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정책으로는 자원보조봉사단과 연방임시부제국의 설립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는데요. 단어에서도 나오듯이 국가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한다는 의미를 가진 정책입니다. 특히 넘쳐나는 실업자나 군핍자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해서 점차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중간 선거가 다시 한번 치러지게 됩니다. 국민들은 뉴딜을 시행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도를 표했는데요. 그러나 배부른 인간은 배고픈 시절에 잊는다는 말처럼 슬슬 뉴딜에 대한 불만의 표출도 사회 밖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대안입니다. 전 미국 국민 계층에게 수혜를 주려고 했던 원래 뉴딜의 방향성을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늘 빈곤 속에 살지만 불평 불만을 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사회 하류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뉴딜 정책은 미국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루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하루 동안 줄을 서 있어도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공황 시절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뉴딜 정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갖는데요. 일단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정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정책이고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구적인 경제 정책의 틀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미국 경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큰 도약을 했지만 뉴딜 정책이 가지는 한계 또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불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37년부터 38년에 경기가 다시 한번 침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서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뉴딜이 아니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부터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경제사학자들은 미국 경제를 뉴딜이 아닌 전쟁 경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딜과는
겪지만 대공황의 주식시장 쇼크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미국 금융계의 질서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혁명적인 두 법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의 미국을 이해하는 금융계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 법입니다. 1933년의 증권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바로 1934년에 증권거래소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의 피해가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의회에서도 규제를 하는 방안보다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내부 관계자의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대공황처럼 굉장히 심각한 주식 쇼크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 수 있죠. 두 가지의 법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 거래자들의 피해는 줄게 되고 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투명한 주식 거래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게 됩니다.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이 뉴딜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공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쌓았던 경제적 장벽이 전쟁으로 번져서 결국 전 세계는 독일의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2차 대전의 진행 과정이 아닌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경제 부흥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2차 대전이 이렇게 시작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나오는 231조항보다는 대공황과 관련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당시 많은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 쌓아서 자기 자국 산업만 보호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군사 장벽으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독일을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대공황, 전 세계 국가들이 2차 대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 불을 껐던 국가가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두 번이나 먼저 북한을 일본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전쟁은 종식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전후 경제부터 이제 트루먼 아이젠하워 집권의 체제가 나오는데요.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드디어 미국 경제가 공황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최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텔레비전을 넣었는데요. 이때 텔레비전이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다수의 하류층의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집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미국 경제가 부흥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후 15년 동안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한 걸 알 수 있죠. 일단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 붐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어느 나라나 기초 건설 산업이 살지 않으면 그 산업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군수산업, 주택산업, 그리고 이제 가장 고차원 단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 팽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 자체가 어려웠다가 대기업화 되면서 영세 농민은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빈부격차가 아무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시대와는 다르게 이동현상이 도시에서 외곽으로 더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을 했을 때 교외에서 이제 도시 중심으로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외 자체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굳이 집값이 비싸고 교통비가 많이 드는 도심보다는 이제 교외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체도 교외로 이동하게 되고 대형 쇼핑센터가 이제 교외에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제 보급이 아까 제가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확대가 되게 되고요. 관련 상품 시장이 이때부터 급속하게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승자는 대공황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가장 많이 보기도 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가장 큰 경제적 부흥을 겪었던 미국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대공황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던 여러 국가들, 하지만 아직까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